F-21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외형을 좀 확대하고 무장을 안으로 밀어넣고 스텔스 기능을 더해야겠죠. 세대적으로 뭐 0.5세대 이상, 5세대, 6세대가 되니까 차세대 항공 엔진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 엔진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되면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F-35 도입이 어려운 나라들이 좀 뭔가 요구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F-35에 대안을 역할을 해줄 전투기가 필요해.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K-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우리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소요제기를 지난해 이제 연말에 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이제 KF-21의 뒤를 잇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명이 있어요. 이제 잘 알려진 게 이제 KF-21 블록 3라는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F-XX라는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나 담당 부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사업의 프로젝트명이 여러 가지인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향후 KF-21 블록 2에 장착하게 될 천룡 공대지 미사일. 근데 천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는 이제 천룡이란 프로젝트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2차 사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장공지2라고 많이 부르는데, 좀 그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공군이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소요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첫 단추가 소요 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계획을 짜잖아요.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간다거나 이러잖아요.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소요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작년 연말에 소요제기는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1년도부터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이 연구 용역 과제를 통해서 KF-21 보라매 전투기 기반의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KF-21은 잘 보시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형은 레이더파의 반사 면적을 적게 하는 저피탐 외형을 갖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파 흡수제, 이런 거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연구 용역 과제 통해서 이제 한번 이 KF-21 전투기 보라매 기반의 5세대, 6세대 전투기 요거를 연구 용역을 해봤고, 또 여기에 더해서 21년도에 공군본부가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그러니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 영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나오죠.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들을 21년도에 이미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슬슬 소요 제기를 하는 시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소요 제기를 했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일찍 소요 제기를 하느냐?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차기 전투기 사업, 뭐 FX 1차 사업이라든가 FX 3차 사업을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소요제기는 뭐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제 전력 구조를 보고 이때쯤 되면 전투기가 이제 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앞서서 해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이제 해외 도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요 제기를 좀 진행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왜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할까? 이게 아마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 들여온 F-16 전투기하고 또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16 전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한 160여 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KF-21이 블록 1, 2에서 120대 따져보면 KF-21보다도 많죠. 한 160여 대 되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들여온 지 시간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F-16 CD 블록 32 같은 경우에는 D형,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타는 복자 모델을 한번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KF-16 정도의 성능을 갖도록 성능 개량을 한번 했고, KF-16은 현재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도 A사 레이더로 바꾸고, 또 이제 전투기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도 새 걸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제 공군이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38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KF-16 전투기 같은 경우 2038년까지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럼 2038년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슬슬 퇴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투기 개발과 검증에 한 10년 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걸 고려해 보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좀 현재 개발하고 있는 KF-21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이제 고려될 수가 있는데, 기존의 KF-21을 좀 이제 외형을 확대하고, 지금 KF-21 블록 1, 2는 내부 무장창이 없습니다. 근데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 다는 무장을 안으로 밀어놓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스텔스 기능을 더해야겠죠. 기본적인 외형은 이제 저피탐 설계가 돼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레이더 전파 흡수제 이런 거를 써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KF-10 같은 경우 이제 삐죽삐죽 뭐 안테나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약간 매립형으로 더 바꿔야 돼요. 그런 거를 해서 5세대 전투기 혹은 5.5세대 전투기로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요거는 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전투기가 아마 나오는 시점은 2030년 뭐 후반, 2030년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무인 복합,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기와 유인기가 팀을 이루어서 작전하는 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임무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지금은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위협 순위를 조종사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 가미되면 인공지능이 알려주겠죠. 아, 이게 가장 네가 먼저 때려야 할 목표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주겠죠. 뭐 그런 기능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30년 뭐 대나 2040년대 과연 그럼 우리의 공중전 환경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성능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기존 KF-21보다는 세대적으로 뭐 0.5세대 이상, 이제 5세대, 6세대가 되니까 앞서가는 그런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만든 KF-21은 이 전투기를 개발할 때 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공대공 미사일, 뭐 무장 이런 것들은 개발을 따로 안 했어요. 장공지 정도만 지금, 그러니까 천룡이라고 부른 걔만 좀 이제 앞서서 했죠. 근데 이렇게 개발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엔진 개발이나 무장 개발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전투기 개발하기 전에 미리 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간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의 문제. 그래서 엔진하고 무장은 일부는 국내 개발로 하고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는 걸로 했죠. 이제 미티어 미사일, 그다음에 AIM-2000 유럽 나라에서 만든 공대공 무장을 들여왔고, 엔진도 잘 보시면 미국의 지휘사가 만든 F414 엔진을 채택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현재 KF-21 블록 1, 블록 2 총 다 해서 120대인데 요거는 국산 엔진 사용을 안 합니다.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항공기 엔진 개발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 이제 KF-21의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라팔은 사실 이제 개발하기 전에 엔진하고 무장을 먼저 했어요. 특히 이제 엔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엔진 먼저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왜 엔진 먼저 개발하느냐? 제가 이제 앞서 두 가지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전투기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도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5세대, 6세대 되려면 안에 무장창에 넣는 각종 무장의 크기가 커지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KF-21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KF-21을 블록 3로 이제 성능 개량하는 것도 이제 스텔스 성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도료가 될지 아니면 필름 방식이 될지 그리고 안테나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뭐 무장창도 만들어야 그러면 또 무게가 늘어나요. 특히 스텔스 성능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일컬어지는 F-22도 이 스텔스의 필름 적용 과정에서 전투기 무게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워지는 현상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존 엔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차세대 항공 엔진을 만들어서 KF-XX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KF-21 블록 1, 2에 사용되는 이 미국 G사의 F41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밀파워라 그러는데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의 순수한 총 추력, 그러니까 순수한 엔진의 추력을 보통 이제 뭐 13,200파운드 정도 자료마다 약간 차이 있는데 뭐 14,000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용 차세대 항공 엔진은 16,000파운드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기존 엔진 대비 뭐 최소 2,000에서 3,000파운드 이상 추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제 F-35에 달린 F-135 엔진이 총 이 밀파워 32,000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F-35는 단발입니다. 엔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 급의 뭔가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만들려면 우리는 이제 단발로는 할 수 없지만 쌍발로라도 그 정도 추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제 차세대 항공 엔진 제가 16,000파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엔진이니까 합산해 보면 한 32,000 정도의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차세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F-21에 달린 F414 엔진은 엄밀히 얘기하면 4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4세대 전투기 엔진은 미 정부가 해외에서 면허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맹국이면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혈맹인 나라들은 면허 생산을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5세대 전투기인 F-35를 잘 보면 거기 장착된 F-135 엔진은 지금 면허 생산 권한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생각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이제 면허 생산을 해외에 안 주겠다. 미국에서만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을 이제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엔진을 해외 엔진, 특히 이제 5세대,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에 필요한 엔진을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도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차세대 항공 엔진을 국내에서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여러 해외 나라들 가운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항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나라들은 지금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개발 못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갖고 싶지만 해외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해외 도입도 굉장히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제한들도 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전투기의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5세대 이상 혹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게 되면 그런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겠죠. 특히 이제 엔진까지 우리가 다 만들게 되면 이젠 걸릴 게 없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KF-21을 해외 수출하려고 그러면 엔진이 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라 그러면 엔진에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전투기 수출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엔진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되면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과 관련돼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사업적 가치가 없다. 이게 대표적인 게 경제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떨어지면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시작부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월 30일에 뭐 제11회 항공우주 리더 조찬 포럼에서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 단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는 총 14년 가량이 소요될 것 같다. 2027년에 만약에 시작을 해도 그럼 계산해 보면 2041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만약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이제 뭐 기체도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맞물려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올 하반기에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두산이나 항공기 엔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무인 복합 편대기 CJ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국산 터보팬 엔진이 들어갑니다. 추력 5,500파운드의 이제 국산 터보팬 엔진이 들어가는데, 요건 지금 현재 한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KTF 5,500, 코리아 터보팬 5,500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00파운드급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정점이 이제 16,000파운드. 차세대 항공 엔진인데,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과연 이게 사업 타당성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만약 여기서 이제 경제성 있다로 판가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KF-XX 혹은 KF-11 블록 3를 불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경제성 없다로 나와버리면 힘들어지겠죠.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반이죠, 지금은. 반반인데, 지금 이제 이 K방산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구축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제 엔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KF-21처럼 하면 계속 이제 미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찌됐든 이제 KF-21의 능력을 확장하려면 중요한 건 엔진이에요. 엔진 추력이 받쳐줘야 더 뭐 내부 무장창에 더 큰 무장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엔진의 추력 향상형 된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뭐 지휘사에. 그럼 우리가 해외에 그 돈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주국방 측면에서는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제가 이거를 주제를 잡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떠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힘을 실어줘야 차세대 항공 엔진의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가 좋게 나오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납세자잖아요. 근데 이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은 우리 소중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먹거리 투자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여기에 쓸 거냐 말 거냐. 사실은 경제성 평가라는 건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진지하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소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UAE 국방 차관, 그다음에 UAE의 뭐 고위급 장성, 이런 사람들 지금 KF-21을 타봤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KF-21이 한 23년도부터 이제 중동 국가라든가 이제 해외 관심국에 이제 브리핑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기사로 나온 KF-21 E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전 버전들은 몇 번 봤었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추정키로는 F-35 도입이 어려운 나라들이 좀 뭔가 요구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지금 KF-11도 좋은데, 근데 우리는 좀 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좀 무거운 무장을 안에 좀 장착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F-35에 대안을 역할을 해줄 전투기가 필요해. 근데 지금 KF-21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동 쪽 나라들이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폴란드는 지금 F-35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소요가 한 32대 정도 되는데 그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고, 근데 이제 폴란드는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F-35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절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나토 회원국이고, 우리도 사실 이제 F-35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나라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UAE라든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제 미국으로부터 F-35를 사고 싶어 했는데 이제 UAE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드랍을 해버렸고, 사우디도 사고 싶긴 한데 이제 미국이 안 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중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F-35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미국에 요구를 해요. 중동의 다른 나라에 팔지 마라. 그리고 미국도 안 판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중동 국가를 잘 보시면 물론 미국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100%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러시아랑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F-35 팔았을 때 만약에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이런 위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파니까 이제 우리 쪽에 약간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우리 KF-11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전투기는 F-35급은 돼야겠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KV-12를 만약에 이제 내부 무장창을 하게 되면 2,000파운드급 한 1톤 가량 되는 이제 무장을 탑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티어 미사일이 이제 반메리 병상으로 KF-12 블록 1, 2에는 이렇게 4발이 장착이 되는데 이제 그 구역이 내부 무장창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면 미티어 미사일 4발 정도밖에 못 다는 거예요. 내부 무장창이. 그러니까 큰 무장을 못 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대지나 뭐 공대한 무장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에서 이제 CG로 이제 한번 이렇게도 우리가 변신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근데 형상을 바꾸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게가 늘어나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엔진이 또 걸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이걸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라서 이게 과연 이게 또 해외에 어떻게 어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F-35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전투기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관세. 관세 때문에 지금. 그 이제 뭐 최근에 스위스도 F-35 도입을 이제 몇 년 전에 확정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관세 문제가 지금 불거져가지고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막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사실 이제 도입을 검토를 했다가 그럼 안 할래. 미국 특히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게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들이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투기 성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 경제 문제하고 이게 좀 엮여 있는데, 반대로 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제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F-35를 사겠다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뭐 1000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4년이니까 또 이제 다음에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면 또 사겠다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성능 면에서는 지금 이제 F-35가 뭐 현존하는 이제 5세대 전투기 가운데는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뭐 공대공도 하고 공대지도 하고 공대함도 하고 정찰도 하고 뭐 다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뭐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F-35 계열 전투기들은 이 생산된 것만 1000대가 넘었어요. 우리 KP-11이 지금 120대 소요인데 아직 이제 막 양산 1호기 뭐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 비교해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투기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세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데서 보도가 됐어요. 7월 달에. 근데 이제 그게 시점이 언제였냐면 한 7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제 창군 기념일이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CCTV 관영 매체에서 매년 그렇습니다. 이 8월 1일 건군절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약간 이제 좀 영상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니십이 지금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대만 침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동부전구 소속의 공군 부대에 이제 제니십 부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전구에도 하나가 있어요. 북부 전구는 보통 이제 한반도 쪽을 담당하는 전구예요. 동부 전구는 대만 뭐 이쪽 담당하는 전구고. 근데 대만 침공왕의 핵심 부대는 이제 동부 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니20을 갖다 놨는데 전에 제가 이건 단독 기사도 쓰고도 했는데 이제 거기 막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걸 못 봤는데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제니20이 이 대한해협 동수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보통 스시마 해협이라 부릅니다. 그쪽으로 한번 비행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제니10이 바다에서 나는 장면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대한해협 동수로라고 특정을 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렇게 약간 추정을 한 거죠. 비행을 한 것 같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관심 많이 가졌고 우리 군 관계자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돼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맞는 보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탐지를 못한 건지 이건 약간 지금 이제 물음표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젠20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자료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참고 말씀드리면 저는 젠20을 비행하는 거를 실제로 본 몇 안 되는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2016년 중국 주화에서 열린 주화에어쇼에서 그때 처음 이제 젠20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대가 날라와서 이제 비행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생생하게 봤죠. 근데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젠20의 스텔스 기술을 좀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F-35나 F-22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KF-XX 한국형 차세 전투기 말씀드렸는데 일단 외형적인 부분 저피 탐 설계는 이제 중국은 이제 완벽하게 하는 수준에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5세대 전투기, 6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우리는 아직 이게 기술 성숙이 안 돼 있는데 개발도 좀 덜 돼 있고 레이더 전파 흡수제 관련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니10도 잘 보면 도료 방식과 함께 이제 필름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잘 보면 약간 은갈치빛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F-35 만드는 공장을 옛날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면 보여줍니다. 그 스텔스 필름이랑 코팅하는 걸 일종의 이제 갔던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줘. 우리 이렇게 만들어. 근데 뭐 제가 봐도 이걸 뺏겨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줘요. 중국도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미국 수준의 스텔스 저피탐 소재 관련돼서는 그 정도 성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이제 2016년에 제가 봤을 때도 룸버그 렌즈라는 걸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룸버그 렌즈가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은 평상시에 만약에 이 스텔스 기능을 작동시키면 레이더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아군기인데 우리 군에서 쓰는 전투기인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렉터 일종의 레이더에 잡히도록 그 반사 면적을 크게 하는 장치를 달고 다녀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제니20이 비행했을 때도 이 룸버그 렌즈 일종의 이제 리플렉터 증폭기를 달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래도 뭐 자세한 성능을 제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걸 달았다는 거는 중국군의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힌다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군의 F-35 미국에서 도입한 F-35 전투기도 평시에 보면 이 리플렉터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F-35는 아예 그 다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평시에 달고 다니는데 왜냐면 평시에 어딘지를 모르면 이게 운용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제니10도 이제 그런 리플렉터를 사용하는 걸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은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제니10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 가까운 지점으로 오면 탐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레이더가 보면 탐지 범위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레이더와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이렇게 가장 끝부분 그런 쪽을 파괴해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데 있으면 걸리니 가장 레이더 전파가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대공 레이더라든가 공중조기공모 통제기 같은 경우에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 잡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시 상황이라면
레이더를 스텔스기가 부셔버리거나 공중조기용무 통제기를 요격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제 PSI 항공통제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통제기 도입할 때 이런 테스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를 탐지하나 안 하나 요 관련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왜 우리 군이 그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얘기를 왜 안 했을까? 만약 잡았다 그러면 이게 적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 잡았다고 얘기하면 또 우리가 그런 뭐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NCND를 한 것 같아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답변을 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스텔스기를 잡는 또 레이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겁니다.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힌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라고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에 다 스텔스 성능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란 공습한 이제 B2 폭격기. 이제 B2 폭격기는 잘 보면 수직꼬리 날개가 없어요. 그냥 아예 민자로 돼 있죠, 그냥. 이렇게 거의 무슨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가오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레이더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근데 긴 거에는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긴 파장의 레이더들은 이 스텔스 전투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대략 이쯤에 있다라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뭐 강남 이쪽인데 정확하게 이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특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강남 그쪽에 떠 있네. 그 정도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시내에 떠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카운터 스텔스 기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핸드폰 기지국, 이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지국에서 전파를 발산하잖아요. 이게 전파를 발산하면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 전파에 일종의 이제 파장이 생깁니다. 근데 레이더로 봤는데 비행기네? 근데 레이더에 안 잡혀.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에서 뭔가 반향이 생겨. 그럼 이제 스텔스기로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카운터 스텔스 기술도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발 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발 중이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스텔스 관련된 기술들은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제니십도 있고, 아마 이제 올해 다음 달에 이제 9월에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비행을 하고 있어요. 젠 35도 지금 같이 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제 밀리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이제 6세대 전투기도 지금 시제기가 나왔고, 그럼 우리도 이제 그에 대응하는 전투기도 필요하지만 그걸 잡을 수 있는 레이더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연구 개발을 지금 국가연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도입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약간 좀 오바해서 기사를 썼다라고 좀 봐요. 저도 8월 1일 건군절 관련된 여러 다큐들을 유튜브 상에서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상도 사실 봤거든요. 근데 그 약간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바다를 알고 있는 제니십이 나오는데 이게 대한해 동수로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간 좀 과장된 기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NCND를 할 수밖에 없고 긍정 부정을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아직 아니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F-35를 많은 양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탈리아, 영국이랑 GCAP이라는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뭐 스텔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카운터 스텔스 그런 탐지 장비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성능 개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도 뭐 회담도 하고 만찬도 하고 했는데 계약은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상황이었고, 요번에 이제 와서 좀 공식화가 됐어요. 체결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한 20여 문 정도의 지금 이제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베트남 육군 관계자들이 와서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뭐 피디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권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애매한데 사회주의 국가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북한하고도 이제 수교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 무기들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같이 이제 70년대생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강릉에 왜 북한 잠수정이 한번 이렇게 어망에 걸려서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6호급 잠수함인데, 베트남 해군이 6호급 잠수함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어급 잠수함도 일부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북한하고 친한 나라인데 과연 우리 국산 무기를 팔아도 되는 거냐, 이게 잘못되면 이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쓰고 있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K9 자주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능이나 이런 것들 알게 되면 이것도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양국 간에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관련된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수출을 이제 하게 됐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남아에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제 K9 이제 유럽에 뭐 노르웨이, 뭐 폴란드, 그다음에 나토 형국들 이제 몇 군데 이제 팔았고, 호주도 우리 이제 K9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K9 자주포가 제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1,500여 문 돼요. 우리 군에 쓰는 게 한 1,000여 문 되고, 수출된 거 뭐 다 하면 한 500여 문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안에 K9 자주포 2,000문 시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주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 영향이기도 한데, 그동안 자주포는 뭐 이제 냉전 이후에 벌어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전투기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미국이 한 전쟁들이 많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이제 155mm 자주포들이 드론과 연계돼서 굉장히 정확한 타격 성능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론이 활개치고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포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시장을 이제 뚫었다, 개시를 했다. 특히 자주포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출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155mm 현재 자주포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이게 러시아도 물론 자주포를 만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00여 문이면 거의 수량면에서는 현존하는 자주포 가운데 거의 넘버원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과거에 이제 M109 계열 자주포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자국에 쓰긴 하지만, 그 생산량은 못 따라가지만 현존하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25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련의 무기들을 많이 썼고, 베트남군 병력이 한 46만 7만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육군이고,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과거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일으켰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육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포들이 옛날에 미국이 놓고 간 미국제 105mm 견인포도 있고, 뭐 155mm 견인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들여온 122mm 자주포도 있고, 152mm 자주포도 있고, 막 여러 가지예요. 미국과 소련 무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지금 다 이제 노후화됐고, 물론 이제 베트남군이 닦고 조이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무기 체계 수명들이 다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견인포들, 이제 트럭에 끌려서 다니는 이제 이런 포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생존성이 취약하다. 특히 이제 드론 공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적포탄 공격에도 포를 운용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주포가 그렇게 해서 대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현존하는 자주포 가운데 제가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가격도 조금 싸겠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자주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아마 베트남이 이제 러시아에서 뭐 자주포나 이런 거 수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각종 지금 제재를 걸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제 무기를 사게 되면 베트남이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재를 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베트남이 대미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베트남에 공장이 많고, 그러면 이제 수출 관련돼서 이제 제약을 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무기 사기가 베트남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미국과 유럽의 각종 이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K9 자주포도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덕을 살짝 받고, 또 한 가지 이제 기대되는 게 이제 수리온. 우리 이제 국산 기동 헬기. 왜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제 헬기를 쓰는 나라들이 머리 아파하는 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산림청에 보면 이제 까모포라는 산불 끄는 헬기가 있는데 지금 부품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를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제 러시아 헬기의 대체제로 찾는 게 이제 수리온이 있고, 베트남도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전에 이제 베트남 방산업체하고 헬기 수출 관련해서 이제 MOU도 맺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베트남이 우리 K 방산을 선택하게 된 그런 좀 배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중국에서는 자기네 자주포가 우리 K9 자주포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실적이 말해주죠. 우리가 이제 지금 1,500여 문, 그리고 해외 수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좀 애매해요. 같은 155mm 자주포를 만들어도 미국이 동맹국들이 쉽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중동 몇몇 나라들은 사실 이제 중국이 만든 155mm 자주포를 사기도 했는데, 유럽의 미 동맹국이나 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안 사겠죠. 성능상으로도 한 수 아래고,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실전을 실제로 겪어봤죠. 그래서 적 포탄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된 상황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베트남하고 중국은 사실 이게 영토 분쟁이 일단 70년대 말에 한 번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돼서 이제 장유샤라는 장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70년대 말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크게 한번 붙었었고, 80년대에도 아주 크고 작은 교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시진핑 막 몰락 관련돼서 장유샤가 80년대에 그런 이제 중국과 베트남 군의 충돌 과정에서 선봉부대 그 중대장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인민해방 가운데 고위급 장성 가운데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그런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약간 역사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양국이 지난해 베트남 국가주석이 또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 일어났던 중국 베트남 분쟁 관련돼서는 잘 보시면 둘 다 얘기를 안 해요. 둘 다 언급을 안 해요, 지금은. 다만 이제 베트남이란 나라가 워낙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간섭과 억압을 많이 받았던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산 K9 자주포를 베트남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할지, 그거는 아직 이제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넘버원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 차원도 이번 K9 자주포 도입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잘 보시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계속 이제 고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후 무기들이 많아요. 근데 노후 무기를 대체하려면 돈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잘 보시면 베트남은 경제 성장이 고도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국방 예산이 늘어날 범위가 크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각종 대러 제재 때문에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뭐 C-130 수송기도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F-16 전투기도 사겠다. 그러니까 이건 또 관세도 물려 있어요, 지금.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데 좀 우리 군이나 정부가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해군에서 퇴역한 초계함이나 이런 것들을 베트남에 이제 거의 무상으로 다 줬어요. 왜냐면 베트남 해군 같은 경우 해군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남중국해 분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에 쓰던 포항급 초계함을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무료로 줬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K9 자주포 수출에 좀 도움이 됐고, 그렇게 따져 보면 향후에 많죠. 예를 들어 군함이라든가 뭐 FA50 같은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리온 헬기, 그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들린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했던 천궁2도 관심 있어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K 방산의 그런 시장이 좀 열렸다. 이제 그리고 이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의 강점은 일단 실전 경험을 가졌다가 있고, 사실 이제 이걸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해외 도입 국가들은 망설입니다. 이 실전에 써본 적이 없네? 과연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들을 가장 해외에서 도입할 때도 높게 보죠. 그거는 우리가 했다 이미.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9이 있고 K9A1, A2, A3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성능 개량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K9A1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K9A2로 가게 되면 독일이 만든 PGH-2000 판저 하우비츠를 줄여서 이제 PGH라고 부르는데 자주포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K9A1은 사실 이제 발사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자동화 측면은 사실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일단 가격이라는 면, 수량이라는 면에서 앞서 있고. 근데 이제 K9A2로 가면 PGH-2000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성능이 향상되고, K9A3로 가면 포탑이 아예 무인화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포탑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준도 하고 이런 장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K9A2로 가면 이제 자동 장전으로 이제 많이 갈 거고, K9A3는 아예 이제 포탑에 사람이 전혀 안 타는 방식으로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여 문 샀는데 향후에 아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봤을 때 100여 문까지도 갈 수 있다. 한 5배 정도 커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왜냐면 지금 베트남 육군이 자주포들이 다 옛날 소련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도 경제가 부과하는 만큼 본인들의 이제 국방용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9 자주포 향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KF-21 전투기에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달려있잖아요. 요거를 국산으로 살짝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 미티어보다 성능은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건 뭐냐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체계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시제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미사일도 인터넷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투기와 이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그게 사용되는데, 데이터 링크를 LIG 넥슨이 가져갔고, 한화 시스템이 미사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탐색기 시커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대로템 하면 생각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KTX 고속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객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의 한 사업 분야가 이제 몇 가지 됩니다. 방위산업, K2 전차, K808 차량용 장갑차가 있고, 또 플랜트도 있고, 수소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났는데, 사실은 현대로템이 극초음속, 초음속 유도무기 엔진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연구 개발을.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유도무기 엔진은 대부분 이제 비밀 사업이 많아요. 비닉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밀 사업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현대로템이 계속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덕티드 램제트라는 초음속 유도무기 엔진을 현대로템이 가져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랐던 현대로템의 새로운 사업 분야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제품 관련된 거 금액은 한 수십억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걸 다 묶는 체계 종합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각종 부품, 그리고 외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4개 업체가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요.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일종의 시제품 만들어 보는 거고, 하나 이제 몇 개 만들어 보는 거고, 내년에 이제 사업이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나 하반기에 아마 또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 개발 사업을 누가 이제 체계 종합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탐색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체계 종합 이제 이걸 다 묶는 거를 누가 가져갈 거냐, 요거는 지금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시제품 만들었던 업체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후쿠방광 연구 사업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올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다시 한번 또 한번 붙을 것 같다. 요거 전에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사업이 있었어요. 2차 사업,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2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LIG 넥스원이 체계 개발을 가져갔어요. 요건 이제 단공공으로 많이 부르는데, 단거리 공대공을 줄여서 단공공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제 이게 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통 체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는 업체가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만들고 다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때 이 업체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청궁 3, 이게 엠센 블록 3라고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청궁 3도 나중에 향후에 만들어져서 해외 수출하면 LIG 넥스원이 이제 협상의 우선권을, 전적으로 협상을 담당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방산의 약간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체계 종합을 기존에 지금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공공은 이제 해외 수출에 우선권을 갖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무기, 요거는 이제 체계 개발 완료 시기가 2035년 정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10년 뒤 정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이제 환갑을 바라볼 나이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걔가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연관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무장, 기체, 항공연료 장비. 그럼 이게 계산해 보면 엔진하고 지금 무장을 또 하잖아요. 2035년에 하잖아요. 2035년에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양산될 KF-21 블록 1, 2는 쓰게 되더라도 뒤늦게 써야 된다. 그럼 이걸 왜 개발할까? 다음 전투기를 위한 일종의 이제 사전 개발이죠. 그런 뭐 용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미티어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40억 이상 합니다. 40억이면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나 꼬마 빌딩 정도 가격을 하겠죠. 한 번 쏠 때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4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보통 KF-11은 아래다 4발을 답니다. 그럼 한 160억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고가의 무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티어 대비 한 절반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0억, 많으면 3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보통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든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한 20억 정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올라서 20억이 된 거고, 20억 정도면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 미티어 절반 가격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비행 속도나 사거리는 거의 미티어를 이렇게 추종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티어가 어떤 장점이 하나 있냐면, 보통 이제 공대공 미사일들은 고체 추진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체가 연소되면서 얻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까지 날아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장거리 공대공, 장공공이나 유럽이 만든 미티어는 덕티드 램제트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마라톤 선수인데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티어가 마하 4, 5 되는데, 일단 쏘기 시작하면 마하 4, 5로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미국의 뭐 암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진체가 타고 그걸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티어나 지금 우리 장공공은 일정한 속도로 쭉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적 전투기가 피하기 힘들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이제 미티어도 장점으로 많이 내세우는 게 탈출 불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미티어 같은 경우는 4, 50km 되는데, 요 반경 안에서는 전투기가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못 빠져나가. 격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아마 이제 미티어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 이스케이프 존, 탈출 불가 구역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미티어는 한 가지 단점이 그 미사일의 눈,
탐색기가 기계식 레이더를 써요. 그리고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Q밴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탐지 범위는 넓지만 이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분해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장공공은 카밴드라고, 이거는 이제 파장은 이제 이 빔폭은 좀 좁은데 목표를 정밀하게 분해할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세대 뭐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들은 보통 이제 카밴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장공공은 차세대 레이더 C컵, 그러니까 A사 방식의 전자주사 방식의 카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미티어와 같은 비행 성능도 갖고 있으면서 탐지율이나 요격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거죠. 거기에 가격까지 싸. 20억이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해볼 만한 거죠, 그때는. 일단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국내 개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유럽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KF-21은 잘 보시면 전투기잖아요. 전투기가 전투를 하려면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천룡 장공지가 이제 장공지 2가 KF-21 장착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35년 이후에 장공공, 뭐 단공공 이런 것도 이제 달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유도 무기들의 추세가 초음속, 극초음속 무기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현대로템이 그런 추진기관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KF-21 수출에 약간 걸림돌이 이거예요. 뭐 엔진도 문제지만 무장이 다 이제 유럽 나라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할 때 요 나라들의 정부들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이렇게 KF-21 수출할 때 이제 걸리는 게 많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미티어라든가 지금 이제 AIM-2000 이런 것들은 유럽의 어떤 특정 국가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이제 팀을 짜서.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이제 제가 KF-21 엔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414 엔진은 미국의 G사라는 회사가 만드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미티어라든가 이 유럽산 모장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개발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다 지분이 있어서 이 나라들한테 수출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이제 우리가 국산으로 대체하면 그냥 우리 정부가 수출 승인만 해주면 KF-21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KF-21에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에 사실은 이게 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KF-21에 지금 장착을 예정하고 있는 국산 유도 무기들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KF-21 수출이 잘 돼야 얘도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묻어가는 애들이에요. 혼자 팔기는 좀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장 확충이라는 게 KF-21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국산 미사일 수출에도 이게 영향을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도 한번 있었어요. 물론 우리 KF-21은 아직 수출이 안 됐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독일의 딜사가 이제 그 AIM-2000 지금 이제 우리 KF-21 똑같이 쓰는데 독일의 딜사하고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독일 정부가 수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한 몇 년간 못 받았었어요, 미사일을. 그 주문을 했는데 미사일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국산 공대공 무장이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KF-21 어디 수출하려고 하는데 독일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독일 정부가 안 돼. 그러면 미티어랑 그 AIM-2000 아이리스-T를 장착을 못 해요. 그럼 전투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